자, 오늘은 5월, 6월 달은 자연지리하고 그다음에 지리교육론 그렇게 이제 자연지리하고 지리교육론 이렇게 이제 좀 8주 안에 좀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연지리를 한 7주에서 8주 정도 6주에서 7주 정도 한 6에서 7주 정도 이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지리교육론을 1주에서 한 2주 정도로 근데 1주 정도는 좀 빡빡하고 적어도 이제 한 2, 3주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지리교육론은 3주를 넘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2주 정도면은 충분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 그 형식을 보면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론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그 경향을 좀 보면 이론 중심에서 실제 수업에 적용을 좀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예전 같으면 이제 이론적인 부분만을 막 이제 많이 다뤘었는데 지금은 이론적인 것보다 이게 실제 수업에 적용을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형 파트하고 기후 파트하고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 파트 위주로 지형 파트 먼저 그 다음에 기후 파트 그 다음에 요게 다 정리가 되면 지리교육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좀 간단하게 하고 실제 수업으로 이제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3, 4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시험이 지리교육론, 인문지리, 자연지리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얘가 이제 2014학년도 서답형이 처음 시작이 되고 나서 바로 작년까지 문항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쭉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아예 이제 이렇게 좀 세팅이 되고 있다. 총 22문제로 세팅이 쭉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1, 2월 달하고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지리를 7문제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한 문제가 자연지리하고 인문지리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나왔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자연지리 파트에 이제 넣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좀 명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인문지리 파트로 이제 집어넣어 버리고 순수하게 자연지리와 관련된 문제는 총 6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2016학년도부터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리교육론, 인문지리, 자연지리 파트 중에서 내가 어디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한 파트가 좀 되지 않을까. 문제 수가 이제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료도 많이 인용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자연지리, 인문지리 파트 중에서는 인문지리 파트가 훨씬 더 비중이 크다. 뭐 이 문항수로만 보면 거의 뭐 2배 차이니까 그 다음에 모집 인원과 응시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00명대에서 이제 1000명 그 사이에 항상 뭐 이루어지고 있다.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뽑는 인원은 뭐 50명, 60명대에서 바로 작년에 이제 117명으로 이제 확 늘어나가지고 희망 고문을 좀 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씩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훅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이 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감축을 좀 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훅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훅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훅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마 마지막 열차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 열차가 되지 않을까.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 태어난 신생아 수가 3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35만 명이 거의 수능 그 응시 인원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이제 N수생들이 조금 이제 들어와서 약간 이제 늘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신생아 수가 35만 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뭐 재수생이 한 10만 명 정도, 15만 명 정도 이제 들어온다면 한 45만 명에서 50만 정도. 그런 지금보다는 한 15만 정도가 훅 떨어지는 그런 이제 인원수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교사 수급 인원도 약간 조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정도 수준이 되거나 이거보다 조금 더 늘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열차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막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때 이제 확 붙어놔야 이제 앞으로 일생이 좀 편한 거고, 요 시기가 지나면 이거보다 더 이제 덜 뽑을 수도 있다. 근데 뭐 당장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걱정하는 하는 것보다 올해 이제 붙는 게 이제 목표니까 모집 인원과 응시 인원 정도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올해와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시험 봤었던 그 시험 결과 1, 2차 최종 컷인데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재작년 거.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바로 작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쭉 보면 1차 컷 평균을 보면 전 지역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역은 이제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이제 시도 지역이 이제 뽑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차 평균을 좀 내보니까 한 76.5 정도가 나오더라. 재작년에는 76.69 정도 나왔는데 작년에는 76.5 정도가 이제 나왔다. 물론 여기에는 요 평균에는 전공하고 교육학이 합쳐진 그런 평균인데 그 최종 합격한 분들의 교육학 점수를 보면 최소한 16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좋은 점수로 합격하신 분들은 한 18점 정도까지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16점 정도가 컷이라고 보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76.5 정도 되니까 한 60점 정도 컷이 한 60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60점에서 65점 정도면은 1차는 무난하게 다 붙는다. 전공 점수가 최소 60점에서 65점 정도면은 전국 어디에서도 무난하게 다 붙을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교육학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고 이 교육학 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6점 정도, 최소 16점에서 18점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정도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최소 전공 한 60점 정도 이상은 맞아줘야 되지 않나. 근데 80점 만점에서 한 60점 정도는 맞으려면 20점 정도는 그냥 버리셔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20점 정도는 그냥 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막 신경을 막 쓰지 마시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60점을 맞추려면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에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지형학 파트에서 한반도 지체구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서 틀리게 되면
어 1차도 이제 못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런 쉬운 문제,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다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쉬운 문제에서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노력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지형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과서하고 연계된 부분이 의외로 좀 많기 때문에 그 교과서의 내용도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된다. 근데 잘못 집어넣은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아서 그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93점 정도가 이제 컷 14개 시도 컷 정도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최종이 한 170점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2차 뭐 최종 이것보다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1차 전공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 최소 60점 이상은 맞자. 그러면 무난하게 전국 어디에도 다 붙을 수가 있다. 만약에 작년 뭐 재작년 이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겠지만 가채점을 해보니까 60점이 안 된다. 그럼 내가 2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톡 까놓고 80점 만점에서 30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과락이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내년을 그냥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한 50점 이상이 나왔다. 근데 혹시 몰라. 그러면 그냥 2차 준비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당장 안 돼도 지금 2차 준비를 해놓는 거는 내년을 위한 그런 준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점수가 과락이 아닌 이상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60점 이상 맞았다 그럼 무조건 2차 준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2차도 지금 준비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강 인원을 좀 보고 좀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색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최고점, 최저점, 최고점, 최저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이 1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 81점 정도. 그 다음에 충북이 가장 이제 1차 컷이 이제 좀 낮았다. 물론 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충북이 제일 높았고 강원이 제일 낮았다. 그래서 최종 같은 경우는 경기가 뭐 압도적으로 높았다. 뭐 최종 점수에는 뭐 14점이 차이가 났다는 얘기는 경기에 아무래도 능력자들이 다 몰렸다. 한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안 뽑다가 이제 경기도가 작년에 37명을 뽑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효과도 좀 있었겠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이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능력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있다. 능력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쭉 이제 해오시다 보면 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위치 정도 파악은 이제 되실 테니까 나중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원하셔야 되고, 아니면 소신껏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참고로 이제 보여드리는 표니까 맹신하지 마시고 나중에 지역을 선정하고 그렇게 할 때 참고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 6월달 같은 경우에는 3, 4월달은 인문지리 위주로 이제 나갔고, 5, 6월달은 자연지리하고 교과교육론 이렇게 이제 나갈 텐데,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기출문제, 특히 이 자연지리와 관련된 이 기출문제는 교과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의외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3, 4월 달과 마찬가지로 우리 내용 정리하고 그 내용에 맞는
실제 기출문제, 비교적 최근에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재를 이제 쭉 보시다 보면 옛날 서답형 문제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옛날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을 잡으라고 이제 넣어놓으신 거지. 실제로는 어디에 이제 이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어디에 좀 초점을 둬서 이제 보셔야 되냐면, 객관식 문제하고 2차는 제외합니다. 객관식 문제에서 2차는 제외하시고, 객관식 선택형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서답형 문제. 이것만 보면은 한 9년, 10년 정도 되나요? 얘가 지금 5년 되고 얘가 4년인가 5년 했으니까 한 9년,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만 그렇게 이제 좀 섭렵을 하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용 정리를 그렇게 이제 할 텐데 이 객관식 문제하고 서답형 문제 얘네들을 보면 다 뭐를 하시냐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주제별로 문제를 쭉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분류입니다. 문제 분류. 이렇게 문제를 분류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요 파트에서는 요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왔구나. 요 파트에서는 요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요 분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문제만 풀이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답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분류를 해보시면 뭐가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그 이제 흐름이 좀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가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자, 그 다음에 관련 논문은 계속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논문도 3, 4월 달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자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논문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요 주제, 요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논문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려고 논문을 이제 보는 거니까, 그 학자의 생각을 알려고 논문을 보는 그런 목적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거니까, 논문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파트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좀 되어 있고, 학자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하고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근데 그 갭을 줄이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학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파악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지형학하고 기후학, 자연지리 파트에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쭉 이제 기출이 됐었는지 연도별로 이제 쭉 이제 항목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지체구조, 해안 퇴적 지형, 레스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 지형 파트 이제 문제로 출제가 이제 됐었고, 이 중에서도 얘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얘는 교과서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에 있는 그 내용, 그걸 얼마나 이제 잘 숙지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해안 지형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강의를 처음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해안 지형은 끊임없이 출제가 되는 주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해안 지형 같은 경우는 침식 지형도 있고 퇴적 지형도 있지만 주로 퇴적 지형 위주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해안 지형 중에서 주로 퇴적 지형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침식 지형, 뭐 침식 분지라든지 아니지
해안 지형이 아니니까 해안 당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1차적인 목표는 해안 퇴적 지형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고 그다음에 레스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또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나오는 거의 포인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 정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빙하기원이냐 아니면 재이동돼서 재퇴적된 유형이냐 그다음에 건조지역에서 뭐 발언한 거냐 이제 이런 세 가지 유형 중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7년 학년도 같은 경우는 해안당구, 감익공육, 하천의 공유절단, 그다음에 뭐 단층, 그다음에 해안 퇴적지형, 하안당구, 해수면 변화, 설성고도, 그다음에 하천 하류지형, 그다음에 내륙하천, 뭐 빙하성 해수면 변동, 간석지. 그래서 해안 지형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뭐 끊임없이 출제가 이제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주제별로 쭉 뽑아봤더니 풍화 같은 경우에는 한 4번 정도 2009학년도에는 이제 2번 출제가 됐다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유수 하천 침식 퇴적 같이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풍화와 메스 뭐 이제 합쳐서도 이 정도 이제 꽤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건조 지역은 단독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4번 정도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빙하 주빙하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해안 침식 지형 퇴적 지형 해안 지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퇴적이 됐었고 근데 여기 보면 해안 침식 지형이 퇴적 지형보다 더 문제수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 요거는 좀 합쳐진 그런 그 해안 침식 지형과 퇴적이 합쳐진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모아놓은 거라서 그런 것들은 어디 이제 침식 지형이니까 퇴적 지형이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좀 해봤는데 어쨌거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해안 지형에서 주로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가 출제가 되는지 이렇게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보시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화, 메스, 그 다음에 유수, 그 다음에 해안,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습곡 단층 지역 중에 단층과 관련된 문제가 의외로 또 많이. 그 다음에 화산과 관련된 내용들도 의외로 많이. 그 다음에 한반도 지체구조는 2013년, 18년도 그렇게 이제 2번 출제가 됐었다. 그 다음에 호주, 뭐 자연환경 관련돼서 2011년도에 뭐 지역지리 파트에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쭉 해보시다 보면 내가 어디에서 이제 뭘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눈에 보이실 거고. 그리고 오늘은 아마 이거 이제 안 드렸던 깜빡하고 이제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문제 분석을 한 그 표가 3, 4월 달에 좀 나눠 드렸는데 그거하고 요 내용하고 같이 매치시켜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느 파트에서 뭐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기후학과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지형 파트만 하면 이제 좀 그래서 기후학과 관련된 얘기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자연환경, 그 다음에 사바나, 동아시아 여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 기후 요인, 기온 역전. 내용들 이제 쭉 이제 살펴보시면 좀 이따가 이제 표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저기압, 그 다음에 C기후, D기후, 무역풍, 고기압, 저기압, 편서풍, 그 다음에 안개, 연교차, 기단, 그 다음에 기온 역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출제가 됐었는데 얘네들을 분석을 쭉 이제 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어디냐면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다. 거의 뭐 몰빵하다시피
그래서 앞에서 이제 봤었던 뭐 기단, 그 다음에 기압, 뭐 이런 것들이 다 기후 요소, 기후 요인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거의 뭐 이 기후 요소, 기후 요인 요 파트 안에서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른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른 A, B, C, D, E 기후를 이제 H 기후까지 쭉 보니까 한대 기후와 고산 기후는 이렇게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열대, 건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제 됐었고, 건조 기후가 의외로 이제 캡펜의 기후 구분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럼 기후학 파트에서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파트는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 파트. 그럼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5, 6월 달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식생과 관련된 부분도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었다. 단독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토양에 이제 한정이 돼서 같이 이제 이렇게 출제된 적은 있었어도 식생이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토양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도시기후, 이상기후와 관련된 내용도 잊어버릴만 하면 출제되고, 잊어버릴만 하면 출제되고, 이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이제 상하해안, 노해해안 이 문제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아프리카 기니만 연안 주고 A하고 B하고 무슨 해안인지 적어라 뭐 이딴 문제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욕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때 2014년도 요때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무시한 면이 있었구나. 전공적으로만 많이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고, 오히려 교과서 내용은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하고, 그래서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딱 출제가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구나. 근데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은 어디에 이제 나오냐면 교과서에서도 잘 안 나옵니다. 얘는 어디에 나오냐면 지리부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학년도 요 이후에, 요 문제 이후에 이제 교과서도 충분히 잘 봐야 되겠구나. 잘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한반도 지체 구조나 이런 문제는 놓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공적으로 너무 이제 치중을 했었다면 2014학년 요 이래로 이 이후로는 교과서 내용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중요하게 그렇게 이제 좀 교과서 내용이 좀 중요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부도와 교과서 내용도 이제는 기본적으로는 보셔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게 안 되면, 교과서 내용이 아직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매체를 통해서 EBS도 좋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개념을 좀 습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EBS 그런 정도 교과서 수준의 강의를 이제 계속 이제 한다면 이제 수험생들은 무시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개인적으로 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공과 같이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형과 기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마치고 바로 이제 그 풍화작용 관련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 교재는 2017년도에 그 인쇄된 그런 책입니다. 이민우 전공지리라는 책인데 똥색 겉표지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니까 인문지리 같은 경우는 초록색,
그렇게 이제 거푸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똥색 거푸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리교육은 보라색 거푸지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똥색 거푸지로 되어 있는 자연지리 파트 그 교재를 가지고 5, 6월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끊었다가 그러면 이제 바로 풍화장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했던 것 같이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했던 것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요거 풍화 적용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뭐 풍화 작용인데, 거기 이제 차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차례. 그 크게 지형학과 기후학 파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형학 파트를 보면 아까도 이제 그 OT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화 작용과 매스 무브먼트, 그게 이제 합쳐서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수와 하천 침식 퇴적 지형, 얘네도 같이 합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조 지형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따로 단독으로 출제가 네 문제가 이제 됐을 만큼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지형이다. 그 다음에 카르스트 단독으로 그렇게 출제한 거는 별로 없었다. 예전 서답형에서는 나왔지만 최근에 객관식 이후로 서답형에서는 등장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빙하, 주빙하 지형 같이, 그 다음에 해안 지형은 단독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습곡, 단층, 화산, 얘네도 이제 합쳐서 보시면 주로 단층과 화산에서 주로 출제가 됐고, 습곡 같은 경우에는 예전 서답형에서 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는 별로 이제 출제 그 빈도가 높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학 같은 경우에는 대기의 구성과 태양의 복사 에너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주로 이제 객관식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던 그런 이제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 요소와 기후 요인, 그 다음에 기온, 바람, 강수, 요 4개 파트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기후 요소, 기후 요인, 그 다음에 기온, 바람, 강수, 이렇게 요 4개 파트에서 기후학 파트는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기후 구분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제 좀 객관식 때는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기후 구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의 뭐 기후형이 뭔지, 그 다음에 그 기후형에 따른 특징은 뭔지, 그 다음에 그런 기후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식생 토양과 도시기후, 이상기후, 얘네들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잘 나오는 이런 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풍화 작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풍화 작용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냐면, 풍화 작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풍화의 특징, 풍화가 되면 도대체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풍화 지형,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특징은 별로 이제 뭐 문제가 나와도 어렵지 않게 다 이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풍화 지형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풍화 지형을 저 이제 따로 이제 그 구성을 해놨는데, 뭐 핵석이라든지 세프롤라이트, 뭐 타포니, 나마, 뭐 이런 식으로 풍화 지형 자체가 중요하다. 풍화 지형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개념을 좀 먼저 보시면, 자,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생긴 사과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풍화다.
근데 얘가 뭐 사과를 예를 들면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얘가 이제 풍화인데 얘가 이렇게 이제 깎아놨다.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된다? 침식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침식과 풍화는 다른 개념이다. 침식과 풍화는 다른 개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썩기 일보 직전에 사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풍화 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쪼개지고 그리고 결국 흙이 되고. 그래서 풍화 작용의 개념을 보면 결국 이 바위가 뭐가 되는 거? 토양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풍화 작용이라고 한다. 뭐 그런 정도 이제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쉽게 이제 좀 따라오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분류를 보면 요게 풍화 작용과 관련된 기출 문제에서 따온 표인데 이 표가 정말 그 풍화 작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석이 있고 이 암석은 물리적, 화학적, 광물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암석이 쪼개지는 풍화 작용도 있고 성질이 변하는 그런 풍화 작용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풍화 작용을 받아서 분해가 되고 풍화 물질들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제 뭐 토양도 만들어내고 점토도 만들어내고 이제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외인적 작용이나 내인적 작용을 받아서 결국 지형 변화를 일으키는 게 풍화 작용의 전체적인 개념이다. 자, 이 중에서 암석의 물리적 성질이나 화학적 성질이나 광물의 성질 요걸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암석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가. 그리고 이런 풍화 작용을 받아서 풍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지형 변화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작용을 하는 내인적, 외인적 작용, 내인적, 외인적 작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한테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적 작용을 잘못 들어가면 지구과학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까지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하시다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 뭐 플룸 구조론 막 이런 것까지 막 들어가서 막 공부하시는 분들 봤는데 플룸 구조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디서 다루는 거?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판 구조론 정도? 그런 정도만 문제 보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판 구조론까지만 보면 왠지 배가 고파. 그래서 플룸 구조론까지 막 이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공부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외인적 작용,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형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중에서 물리적 풍화 작용 중에서 요 두 개, 이질 결정체, 그 다음에 열에 의한 팽창 수축,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와 연관이 굉장히 깊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이제 크다.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 작용 중에서도 수화 작용도 있고 뭐 가수분해, 용해, 산화, 환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화학적 풍화 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수분해입니다. 가수분해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가수분해 내지는 뭐 수화작용도 이제 조금 이제 연관이 있긴 하지만 가수분해 때문에 나타나는 게 흑산, 돌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이 흑산, 돌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한때 그러니까 2011년, 12년, 뭐 13년 요때 2010년 초반에는 이 흑산과 돌산이 어느 산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교과서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이제 왜 뜬금없이 툭 튀어나왔나 이제 그렇게 의문도 좀 있었지만 우리 그거를 이제 전공적인 수준으로 쭉 이제 끌어와서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풍화 작용 중에 가수분해 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괜히 엄한데 이런데 막 막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어차피 얘네들은 안 나오는 파트니까. 그래서 물리적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 그 다음에 풍화 물질의 생산. 이 풍화 물질의 생산 요게 이제 풍화 지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니까 요런 파트 여기. 그 다음에 내적 작용,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외적 작용.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치중을 해서 보시는 게 풍화작용 파트를 제대로 이제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 내인적 작용, 외인적 작용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를 좀 살짝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외부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구 내부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가면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지형을 만들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지형을 만드는데 초점이 가 있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 그래서 지구 전체의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얘는 구조 작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대체적으로 큰 지형을 만들고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구조작용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풍화를 시키고 그렇게 풍화가 된 물질을 침식을 시켜서 운반을 시키고 어디에 퇴적을 시키고 그래서 침식, 운반, 퇴적, 풍화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높은 것은 깎고 그 다음에 이거 운반시켜서 낮은 곳에 퇴적 내지는 매립 이렇게 이제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형을 평탄하게 만든다. 그래서 쟤네들 같은 경우에는 평탄화 작용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작용에는 다시 이제 구조작용에는 크게 이제 세 개 조륙 운동도 있고 조산 운동도 있고 화산 활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큰 지형들이다. 조륙 운동의 경우에는 얘는 이제 지반이 융기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반이 침강하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단순하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반이 융기가 되면 얘는 침식이 될 것 같습니까? 운반이 될 것 같습니까? 퇴적이 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반이 융기를 한다는 얘기는 얘는
집안이 침식을 받는다. 요 개념하고 같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요 개념이랑 같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조산운동의 경우에는 단층 내지는 습곡. 그 횡압력을 받으면 습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력을 받으면 단층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집안이 융기나 침강, 단층이나 습곡, 화산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구 전체의 구조, 스트럭처를 만드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구조작용이란 말을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조륙 운동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침식이 되면 얘네가 운반이 되고, 그 다음에 대륙 주변부에 퇴적이 되고, 그리고 얘가 그대로 이제 퇴적이 돼서 융기를 하게 되면 수평 퇴적층이 융기를 하고, 거기에 하천이 흐르면 하방 침식 작용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협곡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지형 형성 작용 중에 구조 작용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평탄화 작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풍화가 되고, 그러면 이 풍화 산물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풍화 산물이 침식이 되고, 그 다음에 운반이 되고, 어디에 이제 퇴적이 돼서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만드는 이런 작용을 평탄화 작용. 그래서 얘는 뭐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외부 에너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침식, 운반, 퇴적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이 풍화 작용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근데 이렇게 이제 풍화 작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풍화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이 풍화 물질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풍화 물질이 뭐 유수에 의해서건, 뭐 빙하에 의해서건, 바람에 의해서건, 뭐 하천에 의해서건 이렇게 이제 운반이 이제 될 텐데, 이런 기구의 개입이 없이 풍화산물이 이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천이나 바람이나 유수나 그 다음에 뭐 빙하나 등등등 이런 기구의 개입 없이 풍화산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스 무브먼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매스 무브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풍화 물질이 이동하는 거. 그렇게 이제 개념을 좀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풍화하고 매스는 같이 그렇게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형 형성 작용은 크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그 뭐 6페이지에 나오는 지형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상류와 하류에서 지형이 형성되는데 상류부 같은 경우에는 뭐 빙기대 상류 같은 경우에는 퇴적. 그 다음에 하류는 침식. 그 다음에 얘가 후빙기가 되면 상류는 침식. 그 다음에 하류는 퇴적.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약간 2% 부족한 오개념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조금 이제 좀 살펴보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한반도 지체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다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교과서 수준이다. 그래서 그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전공으로 이제 조금 이제 바꿔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그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형이 이제 이렇게 생기고 얘가 현재 해수면 현재 해수면. 그러면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이 해수면을 뭘로 볼 수도 있다? 침식 기준면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해수면을 침식 기준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침식 기준면은 반드시 해수면이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침식 기준면은 해수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침식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천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일반적으로 하천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 이게 흥분한 건 아닌데 왜 이러지? 하천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해수면까지 이렇게 가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하천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침식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천은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현재 해수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제방을 쌓았거나 아니면 댐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하천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럼 이때 침식 기준면은 뭐가 된다? 해수면이 아니라 호수면 내지는 호수면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다. 물론 여기 얘가 이제 제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구뚝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래서 해수면은 침식 기준면이 될 수 있지만 침식 기준면은 반드시 해수면일 수는 없다. 호수면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얘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침식 기준면 해수면 이렇게 이제 다루니까 자, 얘네들을 보면 여기가 이제 하천 하류가 되고 여기가 상류가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 하류에서는 얘가 이제 상류고 얘가 하류고. 자, 그럼 현재 하천 하류에서는 현재 뭐가 일어나고 있다? 침식 퇴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뭐 대여섯 가지 됩니다. 범람원도 있고 그 다음에 삼각주도 있고 석호도 있고 리아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쭉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침식이 퇴적이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상류에서는 침식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기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온도 높아지고 구름도 많아지고 강수도 많아지고 유량도 많아지고 하천도 잘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식이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제 해수면이 하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흘러올 건데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얘가 빙기대 해수면. 그럼 빙기대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빙기대는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퇴적. 자, 빙기대 하천 하류 빙기대 하천 하류는
지금 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빙기 때 하천 하류는 지금 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 침식. 얘는 침식.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 더 밑으로 내려와서 퇴적. 이 부분은 지금 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퇴적이 일어나면 이제 똑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생길 겁니다. 근데 현재 해수면은 여기니까 지금 현재 얘네들은 바닷속에 잠겨서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얘는 의미가 없다. 그럼 이 부분엔 뭐가 생기나? 이 부분엔. 그게 이제 초점인 거지. 이 부분에. 자, 빙기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생깁니까? 침식이 생깁니까? 퇴적이 생깁니까? 얘가 퇴적이 된다. 얘가 퇴적이 된다. 얘가 퇴적이 된다.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퇴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빙기 때, 그러니까 후빙기 때 해수면은 여기고, 그 다음에 빙기 때 해수면은 여기고, 여기고. 그럼 얘는 빙기 때 상류는 퇴적. 그 다음에 후빙기 때는 침식. 그러면 얘가 후빙기 때 빙기 때 하천 하류가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침식. 근데 이 부분은 다시 퇴적. 자, 그렇게 이제 다가가시면 안 되고, 후빙기 때 상류가 침식이 되면 물론 뭐 당구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후빙기 때 하천 하류가 이렇게 이제 퇴적이 되고, 그러면 지금 요 지역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빙기 때 후빙기 때 같은 지역을 놓고 기후가 변하는 거지,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건 똑같은 겁니다. 얘하고 얘를 지금 비교하는 거지. 얘는 물론 뭐 퇴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유량도 적고 그러니까 퇴적이 될 수도 있지만, 빙기 때는 최상류 지역 아닙니까? 빙기 때 최상류 지역은 지금보다 뭐 한 10도 정도 이제 기온이 낮았을 때니까, 최상류 지역은 얼었다 녹았다 이 작용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풍화산물이 떨어져서 나와서 쭉 쌓이게 된. 근데 그거를 퇴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물론 퇴적이 뭐 일종이긴 한데 퇴적이라고 부르진 않고 얘를 녹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퇴적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퇴적이다. 그래서 얘를 퇴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얘를 녹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이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얘네들이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었던 빙기 때 상류는 퇴적, 그 다음에 하류는 침식,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변한다는 건데, 얘를 지도를 놓고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자, 지금 기역 지점이 있고 니은 디귿 지점이 있습니다. 하천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제 흐릅니다. 그 니은이 상류가 되고 디귿은 현재 하류가 됩니다. 얘는 상류가 되고 현재 하류가 된다. 그러면 이 지점은 현재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하천 하류 지역이니까 물론 여기 이제 낙동강이니까 뭐 삼각주, 뭐 범람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상류 하류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요 하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상류는 침식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빙기대 하천 하류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 빙기대 하천 하류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 자, 현재 하천 하류는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빙기대 하천 하류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빙기대 하천 하류는. 그럼 빙기대 하천 하류는 침식 퇴적. 침식. 그러면 얘는 침식입니까? 퇴적입니까? 얘는 물론 요 지점은 뭐 백두산 지점이긴 한데 그렇게 이제 다가가지 마시고 상류 하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얘는 뭐가 생기는 거? 녹설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지형을 보면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권곡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중.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것처럼 빙기, 후빙기, 그 다음에 상류, 하류, 얘가 퇴적, 침식, 그 다음에 침식, 퇴적 이렇게 다가가지 마시고 요 밑에 이제 퇴적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요 퇴적은 다른 말로 녹설이라는 표현을 쓴다. 녹설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하실 때 선상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이해가 되기 편하다. 자,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뭐 선상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요 사진이 이제 뭐냐면 해수면이 점차 하강하고 있는 하강하고 있는 그 흔적이 남은 사진입니다. 그 흔적이 남은 사진. 뭐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6페이지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뭐 풍화에 미치는 요인 그래서 한 4개 정도 이제 넣어놨는데 거기 뭐 구성 광물의 함량 차이, 그 다음에 전리 밀도 차이 이런 것들이 풍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로 얘네들은 기반암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이고 석영, 장석, 운모의 함량에 따라서 암석의 풍화 정도가 달라지고 풍화 전선이 요철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전리 밀도 차이에 의해서 큰 지형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큰 지형이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얘네들은 기반암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조산대에서는 보른하트가 형성이 잘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리 밀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산대에서는 보른하트가 이제 형성이 잘 안 된다. 전리 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리 밀도가 이제 크게 되면 뭐 보른하르트 대신에 뭐 핵석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후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후의 영향을 받는 거. 주로 이제 기후의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크게 보면 기반암과 기후의 영향에 따라서 풍화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반함과 기후가 풍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전리밀도 차이와 관련된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짝대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정지계의 화강암에서 규모가 큰 지형이 형성이 된다. 안정지계의 화강암에서 규모가 큰 지형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전리밀도가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정지계 화강암이니까 전리밀도가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을 거고, 크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른하르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리밀도가 큰 경우에는 뭐 핵석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조산대에서는 보른하르트가 형성이 잘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빙기와 간빙기를 지나면서 1차 점토, 2차 점토 이렇게 이제 풍화 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 이제 날개를 잠깐 보시면 그 보른하르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넣어놨는데, 거기 이제 보면 평탄면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돔 형태의 노암을 보른하르트라고 한다. 하부로 갈수록 급경사고 사면 아래에서는 암석이 집적되어 있지 않다. 그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뭐 때문에 만들어졌나? 심층 풍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거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고, 보른하르트의 성인은 심층 풍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전리밀도가 작은 그런 경우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층 풍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걸로 봐서는 고토양이 분포하고 있다. 그런 정도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토양이 분포하고 있다. 거기서 얘기하는 고토양은 라테라이트성 고토양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심층 풍화를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석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 그 암석을 보면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위에 결정구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결정구조는 그 용어부터 좀 해석을 좀 잘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물 내 화학 원소들이 배열되어 있는 방식이 결정 구조다. 그래서 그거 날개에 이제 정의를 이제 써놨으니 그거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 결정 구조가 마그마의 성분이나 냉각 속도나 냉각 장소, 휘발성 성분의 유무로 인해서 결정 구조가 달라진다. 결정 구조가 달라진다. 마그마의 성분, 그다음에 냉각 속도, 그 다음에 냉각되는 깊이 또는 냉각되는 장소, 휘발성 성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 구조가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 이제 가장 이제 잘 나오는 거는 주로 마그마의 냉각 속도, 마그마의 냉각 속도 차이.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 구조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마그마가 분출한 다음에 빨리 냉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서 천천히 냉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하에서 천천히 냉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분출한 다음에 빨리빨리 냉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거를 정출이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정출. 마그마가 식으면서 광물을 만드는 과정을 정출이라고 이제 하는데, 마그마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 온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광물이 나오는 거를 정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암석 파트를 이제 볼 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이제만 보는 거는 거의 고등학교 과정인 거고,
얘를 전공 수준으로 딱 갖고 오면 결정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정출이 어떻게 되고 이런 용어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어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정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결정 구조하고 정출 요 용어는 조금 이제 좀 잘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입된 마그마가 냉각되기 시작하면 결정 분화 작용이 일어나서 화성암을 만드는 주황 광물이 정출되기 시작한다. 이건 이제 예시일 뿐입니다. 관입된 마그마가 냉각이 되면 주황 광물이 정출되기 시작한다. 물론 얘가 관입된 마그마가 냉각되기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출한 것이 냉각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주황 광물이 정출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출은 마그마가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냉각이 되면서 그 온도에 맞는 광물이 굳어져서 나오는 것을 정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자, 그래서 마그마가 빨리 정출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높은 온도에서 식는 경우 얘는 주로 분출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 속에서 낮은 온도에서 내지는 늦게 정출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로 화강암, 관입암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분출함은 높은 온도에서 빨리 정출된다. 높은 온도에서 식는다. 그래서 광물의 결정이 형성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작은 미정질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마그마가 높은 온도에서 식을 경우, 높은 온도에서 분출하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식는 경우에는 광물의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결정이 작다. 그래서 분출함의 경우에는 주로 미정질 암석, 현무암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마그마가 늦게 정출된 그런 경우에는 주로 화강암. 얘는 광물의 결정이 형성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결정이 큰 조정질 암석이 만들어진다. 조정질 암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정이 작은 이유와 결정이 큰 이유도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질 암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풍화에 약한 광물이 좀 많다. 그런데 조정질 암석의 경우에는 풍화에 강한 광물이 많다. 그래서 주로 석영의 함량이 많다. 석영의 함량이 많다. 그래서 조정질 암석, 미정질 암석의 특징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출하는데 냉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냉각 속도 차이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결정 구조에 따라서 뭐 분출암이니 아니면 화성암이니 이런 암석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정 구조가 크면 조정질 암석 이렇게 부르는 거고 결정 구조가 작으면 미정질 암석. 결정 구조가 크려면 그만큼 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표보다는 지하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석영은 가장 낮은 온도에서 정출이 된다. 그리고 석영이 많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저온 상태에서 냉각이 되고 결정 구조가 그만큼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주로 관입암이 여기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뒤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풍화 작용에 대한 광물의 안정도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뒤에 이제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 거기 이제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보엔의 광물의 안정도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정출이 된다. 높은 온도에서 정출이 된다라는 얘기는 빨리빨리 정출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주로 미정질 암석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다시 높은 온도에서 정출이 된다는 얘기는 빨리 정출된다. 먼저 정출된다는 얘기는 빨리 정출이 된다는 얘기고, 빨리 정출이 된다는 얘기는 결정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 않다. 그래서 주로 미정질 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미정질 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미정질 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얘기는 풍화에 약한 그런 암석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나중에 정출된다, 늦게 정출된다 이 얘기는 뭐 조정질 암석, 그다음에 풍화에 강한 그런 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석영.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계열, 뭐 불연속적 계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내용과 요거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상 더 깊게 들어가면 뭐 거의 뭐 지구과학에서 암석학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자, 암석을 이제 보면 화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 변성암, 크게 그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성암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규산염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규산염 광물은 SiO2하고 각종 금속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이다. 관이밤, 그 다음에 분출암,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관이밤, 분출암. 관이밤은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온에서 정출, 결정이 생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아주 충분했다. 그래서 조정질 암석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화강암을 만든다. 이 화강암은 석영, 장석, 운모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풍화를 받으면 장석과 운모는 점토로 변하고, 석영은 가수분해에 강해서 원형대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분출암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정출이 되고 빨리빨리 냉각이 되고, 그래서 결정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정질 암석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게 현무암. 자, 얘를 조금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얘네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지표고, 마그마가 이렇게 이제 꾸물꾸물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지표를 뚫고 나오면 분출암. 못 뚫고 나오면 얘는 그냥 관입이 돼서 만들어진 암석, 관입암. 이 관입암을 다른 말로 화강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출암에는
현무암도 있고, 그 다음에 안산암도 있고, 그 다음에 조면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문암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출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암석들이 요 네 가지. 얘네들은 교과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암석들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입니다. 그 산성과 염기성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규산. 규산 함량에 따라서 산성, 염기성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그 염기성 암석으로 갈수록 유동성은 크다. 대신 점성은 작다. 점성은 끈적끈적한 정도. 그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유동성은 작고 점성은 크다. 끈적끈적한 정도는 크다. 그래서 염기성 그 용암으로 갈수록 주로 순상화산이 만들어질 수 있고, 산성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산성으로 갈수록 종상화산이 만들어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이 관이밤의 경우에는 화강암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지표에서 지표 아래에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심성암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심성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지표로 지금 드러나 있다. 지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지표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침식을 받아서 다 깎여 나갔다. 침식을 많이 받았다. 그만큼 뭐 풍화를 오래 받았다. 침식을 많이 받았다. 노년기 지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지표에 노출된 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 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돌산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침식 분지의 바닥, 침식 분지의 평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 돌산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 이렇게 돌산의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요 얘기는 그 뭐 아까 가수분해와 관련된 그 내용 할 때, 좀 이따가 가수분해와 관련된 내용 할 때 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화성암과 관련된 요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뭐 화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분출암, 관이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 분출암, 뭐 관이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적암을 보면 말 그대로 퇴적이 돼서 생긴 암석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주로 퇴적이 되냐면, 지각 변동이 없거나 굉장히 안정된 지반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바닷속에서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려면 지각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런 환경이라면 굉장히 안정된 형태의 지반이거나 아니면 바닷속이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퇴적암이다. 근데 이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감, 사암, 이암, 이렇게 쇠설성 퇴적암이 있고, 쇠설성 퇴적암, 분쇄돼서 암설의 형태로 만들어진 암석, 분쇄가 돼서 암설의 형태로 만들어진 암석을 쇠설성,
아닌 거를 비쇠설성. 이 비쇠설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닷속에서 뭐 생선이나 뭐 산호나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비쇠설성 암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석회암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쇠설성 같은 경우는 분쇄돼서 얘가 이제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여감, 사암, 이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응회암. 응회암 할 때 그 회가 재라는 뜻이니까 얘가 이제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암석. 이것도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되고, 화산 강력암. 마찬가지로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암석들이 쭉 떨어져서 그대로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도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된다. 근데 이 쇠설성 퇴적암의 특징을 보면 뭐가 나타난다? 분급이 나타난다. 분급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유수에 의해서 또는 유속의 차이에 의해서 퇴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쇠설성 퇴적암의 특징,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분급이 나타난다. 그러면 유수나 유속에 의해서 분급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저 뒤 하천지형에서 나오는 퇴적 유속이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 퇴적 유속에 의해서 분급이 나타나게 됐다. 쇠설성 퇴적암은 이런 이제 특징들을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수에 의해서 운반 퇴적된 물질, 유속 차이에 의해서 퇴적물이 달라진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조립질,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미립질, 뭐 이렇게 이제 주로 퇴적이 됐을 겁니다. 유추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퇴적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여감, 사암, 이암. 여감은 뭐 자갈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 사암은 모래로 구성된 거, 이암은 점토로 구성된 거. 그래서 이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퇴적암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체 퇴적암의 절반 차지한다. 지표 유칠이 많아서 침식에 약하다. 불투소층 역할을 한다. 요거는 메스 무브먼트 이류층에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류층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 다음에 쉐일층 사이의 사암층에는 피압수가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 퇴적암 중에 여감, 사암, 이암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해안가에서 이제 그 봤을 때도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여기가 이제 해수면이면 얘가 이제 지각이고, 얘가 이제 해수면이면 주로 이제 그 얕은 요쪽에는 이제 조립질이 주로 이제 퇴적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미립질이 퇴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뭐 이분법적으로 딱딱딱 끊어서 본다기보다는 이쪽으로 갈수록 여감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이쪽으로 갈수록 뭐 이암이 뭐 많이 나타나고, 이런 암석들이 많이 보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감, 사암, 이암 같은 경우 이런 이제 퇴적암 같은 경우에 분급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쇠설성 퇴적암 같은 경우에 풍화, 침식, 운반, 퇴적에 의해서 퇴적물이 암석화된 거를 쇠설성 퇴적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여감, 사암, 이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여감. 자갈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사암, 얘가 이제 이암, 이암. 그 다음에 비쇠설성 퇴적암. 그래서
생물학적 퇴적암도 있고 뭐 화학적 퇴적암도 있고. 근데 결국 뭐 석회암이 가장 대표적인 암석이니까 쇠설성 퇴적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보면 쇠설성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퇴적 유속 차이에 의해서 분급이 나타난다. 이거 가장 큰 타이틀로 이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퇴적암의 뭐 가장 기본적인 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쌓이면 그 중간 중간에 뭐가 보일 수 있다? 층리가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층리가 존재한다. 뭐 이런 정도 같이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성암. 그래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금리빨 빼고 다 먹어줄게. 뭐요?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요거 때문에. 성질이 변한 것 때문에. 고온, 고압. 엄청 열받았을 때. 성질이 싹 변하니까. 그리고선 17대 1. 아주 그 유명한 그 액션 장면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심심할 때마다 보는데 봐도 멋있습니다. 뭐 아무튼 변성암은 고온 고압에 의한 변화. 고온 고압에 의한 변화. 근원암보다 단단하고 치밀해서 풍화 침식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 눈에 얘가 지금 뭘로 보인다? 침식 분지의 주변 산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산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변성암. 여기에는 뭐 접촉 변성 작용도 있고 광역 변성 작용도 있다. 좀 이따 이제 그림으로 이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접촉 변성 작용 말 그대로 접촉을 해서 성질이 변한 겁니다. 접촉을 해서 성질이 변한 거. 주로 열 때문에 이제 변성을 해서 열 변성 작용이란 말로도 쓰고,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화강암이 관입했을 때 나타나는 게 접촉 변성 작용. 그래서 광역 변성 작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역 변성 작용은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성 작용이다. 그래서 판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횡압력을 받아서 주로 조산대에서 나타나는 게 광역 변성 작용이다. 그래서 접촉 변성 작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접촉 변성 작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럴 때 이제 나타난다. 화강암이 관입을 한 경우에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나타난다. 화강암이 이렇게 이제 관입을 한 경우에 주변의 암석들과 딱 부딪혔을 때, 이때 접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게 접촉 변성 작용.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성암의 형태로 나타나고, 얘네들은 더욱더 치밀해지고, 그래서 단단하고, 근원암보다는 이제 단단하고, 그래서 침식 분지의 주변 산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렇게 지표로 드러나면 얘네는 이제 다 깎여 나갈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산지 형태로 남아 있을 거고, 그래서 침식 분지의 주변 산지로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뭐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냐면, 뭐처럼 생겼습니까? 뭐처럼 생겼습니까? 화살촉입니다. 선사시대 때 쓰던 화살촉. 선사시대 때 이 화살촉을
주로 어떤 함석을 가지고 했겠다? 변성함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왜? 단단하니까. 단단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그냥 살짝 이제 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살촉을 만들고 작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다. 그리고 선사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제 이용을 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많이 이용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횡압력을 받으면 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이 암석에 있던 원래 암석에 있던 이런 불순물들이 횡압력을 받으면 얘네들이 쭉 모아져서 이렇게 편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암석의 불순물들이 횡압력을 이렇게 이제 받으면 얘네들이 이제 쭉 압축이 돼서 편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성질이 변했다. 그래서 변성함의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질이 이렇게 변하면 고온 고압에서 성질이 변하면 쉐일, 사암, 석행, 화강암이 편마암, 기원, 대리암, 화강, 편마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 성질이 변하게 돼서 편마암이나 규암이나 뭐 대리암이나 화강, 편마암 뭐 이렇게 변하게 된다. 변성하면 이제 종류 정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이제 보시면 퇴적 환경과 변성 환경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 암석의 순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암석의 순환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은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져 가지고 화성암, 그 다음에 침식 운반 퇴적, 그리고 다져지고 퇴적암, 그리고 고온 고압에 의해서 변성, 그리고 얘가 이제 다시 용융, 그래서 용암이 되고, 용암은 용융된 암석 뭐 이런 뜻이니까 용암이 되고, 얘가 다시 식어서 굳어지면 화성암이 되고, 뭐 암석의 순환이 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퇴적 환경과 변성 환경인데 거기 이제 세 파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부분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제 이 부분을 보면 거기 이제 퇴적 환경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퇴적 환경을 보면 압력도 낮은 상태고 온도도 낮은 상태고 압력도 세지 않고 그 다음에 온도도 높지 않으면 퇴적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접촉 변성 작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압력은 그렇게 이제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마그마의 주변부에서 접촉 변성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광역 변성 작용은 뭐 한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광역 변성 작용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퇴적 환경이나 접촉 변성 작용보다는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 압력도 높고 이런 경우에 조산대에서 변성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어떨 때는 퇴적이 되고 어떨 때는 변성이 된다. 그 표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접촉 변성 작용과 광역 변성 작용을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뭐 만약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온도와 압력으로 그렇게 이제 서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고온 고압에 의해서 변성이 되니까 온도와 압력으로 서술을 해주는 게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혹시 이제 그 작년도 기출문제 혹시 이제 갖고 계시면 그거 이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그 전공 A 두 번째 문제인데 얘가 이제 한반도 지체 구조와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이제 그 안 갖고 계셨으면 자, 그거 이제 잠깐 좀 보겠습니다. 뭐 A, B, C, D 4개 국립공원에 대한 자료인데 A 국립공원의 기반함을 형성한 시기의 조산운동 명칭. 자, 조산운동. A 국립공원을 형성한 조산운동의 명칭이 뭐냐? 그걸 지금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주요 기반함이 생성된 시기가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기반함의 주요 기반함이 생성된 시기가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써라. 요겁니다. 자, 얘가 한반도 지체 구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산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광주, 무등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3개의 도에 걸쳐서 있는 뭐 지리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D는 한라산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 국립공원에 대한 자료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4개 국립공원에 대한 자료. 요 4개는 다 국립공원이구나. 북한산 국립공원, 무등산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그다음에 지리산 국립공원, 한라산 국립공원, 다 국립공원과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이 문제를 보면 조산운동의 명칭을 써라, 기반함 생성 시기를 써라, 뭐 이 얘기는 한반도 지체 구조와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지체 구조를 짧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얘네들이 좀 금방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 지체 구조와 관련된 이 내용은 시기를 예전부터 보시면 됩니다. 시원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시원생대 때는 주로 변성함이 주로 이제 있었다. 요 특징 말고는 없습니다. 요 특징 말고는 없습니다. 시원생대 때는. 자, 고생대는 일단 시원생대 때 이런 변성함이 많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한반도가 안정이 돼 있다라는 뜻이고, 얘가 그대로 이제 시기가 고생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한반도가 이런 굴곡을 조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안정된 지게니까 이 정도 이제 굴곡은 이제 갖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지괴는 땅덩어리란 뜻이 되는 거고, 평북 개마지게, 경기지게, 영남지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이때 뭐가 일어난 거? 해침이 일어난 거. 해침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해침이 일어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지향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평남지향사, 옥천지향사. 지향사 이제 이렇게 부르고, 평남지향사, 옥천지향사 같은 경우는 해침을 받아서 바닷속이었을 때 굉장히 안정된 이 시기에 생선이나 석회석이 뭐 산호나 이런 것들이 쭉 퇴적이 돼서 암석이 만들어진 그런 시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계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선계. 조선계 내지는 조선 누층군. 어느 책에 보니까 뭐 조선계 이런 말보다는 뭐 조선 누춘군 이게 훨씬 더 이제 뭐 많이 쓰인다. 뭐 이제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이제 신경 쓴 건 아니고 조선계 지칭이면 어떻고 조선 누춘군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한반도가 이제 뭐가 일어났다? 융기가 일어났다. 한반도가 어느 정도 이제 융기를 이제 일어납니다. 융기가 일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이제 수반된다? 침식이 수반된다. 그 융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침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층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거를 결층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래서 한반도에 결층이 있다라는 얘기는 한반도에 뭐가 일어났다? 융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증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결층이 있다라는 얘기는 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조선 누춘군 뭐 조선계 지층처럼 이런 지층 자체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융기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바다가 아니라 이제는 호수 내지는 뭐 육지 이런 정도 이제 됐을 겁니다. 호수 내지는 육지 이렇게 이제 됐을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요 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계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안계. 죄송합니다. 평안계 내지는 평안 누춘군. 큰일 났네.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조선계, 평안계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조선계 지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침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지층이기 때문에 얘는 한반도 유일한 해성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이제 호수 내지는 육지화돼서 만들어진 그런 지층이기 때문에 얘는 육성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요런 이제 지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석회암이 주로 이제 분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상에서 살던 이런 뭐 동식물들이 죽어가지고 뭐 5, 6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 얘네들이 다 뭐가 된다? 석탄이 된다. 그 석탄을 무연탄 이렇게 이제 뭐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계 지층이나 평안계 지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얘가 지금 융기를 해서 층이 이제 없어진 거. 그러니까 고생대 지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가 일어난 거? 조륙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주로 조륙 운동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생대. 중생대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개의 지각 변동이 있다.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송림 변동이 일어났고, 송림 변동이란 말은
속림운동이라는 말 대신에 속림변동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격렬하진 않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림변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속림변동이 일어났고 이 속림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다. 평양 바로 밑에 남포 바로 옆에 속림이란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지질 구조선의 방향이 주로 랴오뚱 방향이다. 랴오뚱이란 말은 그 한반도 이제 서쪽 중국 동쪽에 보면 요동반도 그거를 랴오뚱이라고 이제 부르니까 그 요동반도를 랴오뚱 방향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림 변동이 일어나고 주로 이제 랴오뚱 방의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보 조산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이 대보 조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주로 중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다 영향을 미친 아주 큰 지각 변동이었다. 주로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진다.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진다. 그때 이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때 만들어지는 게 대보 화강암. 대보 화강암. 뭐 화강암이 관입했다. 먼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국사 변동. 근데 이 불국사 변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큰 이제 그 뭐 지각 변동은 아니고 주로 이제 영남 지역의 일부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지질 구조선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지질 구조선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뭐 랴오뚱 방향, 중국 방향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일정하지 않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가 조륙운동 위주로 이제 벌어졌다면 중생대는 조산 운동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3기, 4기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 3기, 4기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 3기 같은 경우에는 경동성, 요곡, 윤기운동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4기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화산활동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지금 이렇게 쭉 이제 그 한 건 물론 여기에서 이제 뭐 빼트린 부분도 뭐 있겠지만 큰 틀이 이제 이런 틀이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A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에 위치해서 뭐 인수봉 등과 같은 돔 지형이 특징이다. 그런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운동을 받은 거? 얘는 대보 조산 운동. 얘는 대보 조산 운동을 받은 거. 그러면 중생대 한 중기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석대 입석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뭐 무등산 주상절리 얘도 이제 중생대 중생대 말기 정도 후기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국립공원, 뭐 토산이며 산세가 부드럽다. 얘는 주로 이제 변성암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다음에 얘는 뭐 화산 활동이니까 그러면 A 국립공원의 기반함을 생성한 시기의 조산운동의 명칭은 뭐 대보조산운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요 기반함이 생성된 시기 오래된 것부터 이제 순서대로 배열해라. 그러면은 얘는 이제 화강암이 될 거고, 그럼 가장 오래된 거는 C. 가장 최근 거는 이제 얘가 될 거고, D가 될 거고. 그럼 A하고 B 중에 뭐가 더 이제 오래됐다. A가 더 오래되고 얘는 중생대 중기 뭐 후기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A, B.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 한반도 지체구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쉬운 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기계적 풍화작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